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씨들을 참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뭐 갑자기 그렇게 무덥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가을이 오는 듯 하더니 아침 저녁으로는 또 겨울이 오는 듯한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기복이 심합니다. 이럴 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어지럼증의 완치 설명서 오늘로 이제 이걸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 부지런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6장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어지럼증 해갖고 지속성, 세대, 성별 이렇게 해갖고 나타나는 또 어지럼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219페이지에 보게 되면 만성 어지럼증에 대한 얘기인데 만성 어지럼증을 달고 살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에서 이제 만성이라는 의미는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만성 어지럼증은 한 달에 15일 이상의 어지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만성이라고 한답니다. 뭐 이 정도로 어지러운 분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성 어지럼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급성 어지럼증에서 만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재발성 어지럼증이 반복되다가 만성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언제 시작됐는지는 모르는 어지럼증에서 만성이 되는 경우. 그래서 뭐 나는 그냥 계속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책이 이런 정도의 책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마 주변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또 노년기 어지럼증이 있다는데 나이가 드니 더 어지러워요. 그래서 227페이지에 이제 노년증에 대한 어지럼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지럼증은 인간의 생애 주기 중에서 노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전체의 30%, 85세 이상에서는 거의 50%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래로 내원하는 65세 이상 환자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증상이 어지럼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수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어지럼증이 생기는 이유는 균형장애가 대부분 원인이랍니다. 균형장애. 그러니까 감각계의 퇴행성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뇌 기능이 저하되고 정신계도 이제 약해지시고 내과적 질환이나 약물 복용, 그 다음에 근골격계 약화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네요. 노년기 어지럼증의 무서운 이유는 정말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낙상. 노년기에 정말 낙상이 일어나서 골반이나 다리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사망과도 직결될 수 있거든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매년 대략 30%가 1년에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절반은 여러 번 낙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낙상은 노년기 건강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낙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의 소실이죠. 근육. 낙상으로 고관절이나 척추가 골절되어 누워있게 되면 곧바로 근 손실이 진행됩니다. 일주일만 해도 10%가량의 근 손실이 생기고 면역력 저하, 폐렴, 심폐기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정말 나이 먹을수록 이 낙상에서 골절이 안 되도록 뼈 건강과 특히 이제 근육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특히 나이 먹을수록 하체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한 병이 아니어도 신체 감각에 기능 저하가 생깁니다. 시력 저하, 청력 저하 등 균형 감각계에도 노화가 진행됩니다. 노인성 자세 불안이란 어지럼증의 원인이 노령이라는 요인 외에도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과반이 넘는 수가 노인성 어지럼증 혹은 자세 불안이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근육과 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나이 먹을수록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또 이제 234페이지에 보게 되면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어지럼증의 유발 질환 그래갖고 이제 뭐 첫 번째가 이석증, 그 다음에 뇌졸중과 무증상 뇌경색, 그 다음에 인지장애 및 치매와 관련된 어지럼증 이렇게 분류가 되고 또 시민성 어지럼증도 있고요. 기립성 저혈압도 생기고 전정신경염, 그 다음에 메니에르병 이런 게 나이 먹을수록 점점 많이 생기고요. 전정 편두통, 전정성 뇌전증. 앞에서 계속 앞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들이 나이를 먹음으로 해서 전체 다 나타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나이 먹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지만 근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트니스는 젊었을 때 가서 뭐 인생 샷을 찍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먹어서 피트니스 센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을 기르는 것이 장수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에는 이제 청소년기 어지럼증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술이 되는데 뭐 청소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느 통계치에 보면 10대들이 운동량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부하기 바빠갖고 운동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단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어지럼증의 유발 질환은 이제 전정편두통, 그다음에 체위성 기립 빈맥 증후군, 벌떡 일어날 때 이제 안 돼서 혈액이 다 안 돌아서 빈맥, 그래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한 거죠. 결국 운동 부족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는 어린이의 어지럼증. 애들이 어지럽다고 하는 거 꾀병으로 넘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이 빠른 동물들은 이미 뇌에 많은 것이 결정된 채로 태어납니다. 즉 미리 신경회로가 다 만들어져 태어나 많은 훈련을 거치지 않아도 정해진 신경회로에 따라 즉시 작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충분한 수의 뇌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회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이런 차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동물은 이미 형성된 신경 연결망 덕분에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달리고 헤엄칠 수 있지만 이런 고정된 신경망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대강의 방향성만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다양한 환경에 자기를 맞추면서 신경 연결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이제 뭐 우리 애는 차를 안 타도 멀미를 한다라면 어린이의 어지럼증을 멀미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멀미는 균형신경계가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흔하지만 차를 타지 않아도 멀미를 한다는 것은 멀미가 아니라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두통이나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도 모두 어지럽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를 부모님이 대신 의사에게 전달하면서 의미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말을 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놀다가 갑자기 울거나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보채거나 엄마에게 매달리는 등 다양한 행동으로 어지럼증의 불편을 표출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죠. 말도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청력 감소가 있는 어지럼증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이염이나 뇌염, 메니에르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청력 감소가 없는 어지럼증, 이거 소아 양성 재발 현운. 또 세 번째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간헐성 어지럼증, 전전 편두통이나 뇌전증 뭐 이런 거고요. 또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지속성 어지럼증, 이건 뇌종양이나 뇌혈관 질환, 중추신경 염증성 질환 이런 거고요. 5번째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없는 지속성 어지럼증, 내과적 질환이나 시민성 질환, 불안하거나 하도 아이들은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253페이지에는 또 어떤 얘기가 되어 있냐면 이제 여성의 어지럼증에서 여성은 과연 더 어지러운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여성이 더 어지러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생리적으로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빈혈도 생길 수도 있지만 뭐 편두통 이런 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더 여성이 높은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성이 더 어지러운 이유는 이제 첫 번째가 전정 편두통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석증, 그다음에 기립빈맥 증후군이라고 하고 네 번째 멀미, 5번째 메니에르병, 6번째 전정신경 초종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움 저희 어릴 때는 뭐 어지럽다고 하면 뭐 그냥 뭐 아이고 뭐 좀 못 먹어서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도 어지럽다고 한다는 것은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시민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부가 끝나고 이제 3부가 되는데 어지럼증 어떻게 치료할까 해서 이제 치료법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지럼증과 수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도 잠은 24시간이라는 신체 주기에 맞춰 되풀이되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세 가지 요소로 음식과 운동 그리고 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우리는 학습과 기억, 논리적 판단력을 증진시키고 감정과 뇌 회로를 재조정합니다. 재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우면 뭐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도 좋지만 좀 편히 좀 잠을 푹 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과 몸의 대사 상태 복구, 호르몬 분비, 식욕 조절, 혈압 조정 등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몸의 정상적인 수행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을 잘 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수면 부족은 어지럼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환자는 어지럼증이 더욱 악화되고 완치된 어지럼증이 재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전정 편두통과 시민성 어지럼증을 악화시킵니다. 또 파킨슨병이나 소뇌 위축증 등 퇴행성 뇌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는 뇌기능의 퇴화로 수면 장애를 겪으며 이로 인해 균형 감각이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절한 수면의 양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인은 하루 7, 8시간 정도 자야 합니다. 같은 연령대라고 해도 수면의 양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유전적 요소와 환경, 생활 리듬도 수면 시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낮에 쌓인 스트레스와 육체의 피로를 풀고 기억과 학습 등 고등 인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면이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잠을 못 자죠. 공부를 한다고. 참 불쌍한 일입니다, 사실은. 밤에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면 낮 동안 잠을 보충해야 할 것 같아 낮잠을 자거나 누워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불면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건 좀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지럼증과 음식.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 먹어라라는 얘기고요. 뭐 물과 어지럼증, 소금과 어지럼증, 뭐 또 술과 어지럼증,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정 편두통과 음식, 뭐 이런 얘기도 이석증과 음식. 근데 이제 이석증과 음식은 제가 한번 살짝 읽어드릴게요. 이석증은 2년 내에 50%가 재발할 정도로 재발률이 높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골다공증과 비타민 D 결핍증 환자에게서 이석증 재발률이 더 높으며 골다공증의 개선과 비타민 D 결핍증을 교정했을 때 이석증 재발률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로는 골다공증과 비타민 D 결핍증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인이 많이 들어간 달달한 음식들과 햇빛을 잘 안 쐬는 그런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더더욱 이석증이 늘어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또 어지럼증과 운동. 그래서 우리는 어지럽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저자께서는 어지러울수록 운동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서 걷기도 힘든데 무슨 운동이냐 맞는 말입니다. 어지럼증 환자들은 운동을 어지러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움직이면 더 어지러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지럼증을 극복하는데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달리고 뛰는 것만 운동이 아닙니다.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대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급성기의 심한 어지럼증을 제외하고는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은 어지럼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꼭 운동이라고 해서 뛰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지럼증과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뭐 이런 얘기. 스트레스 받아. 이거는 뭐 현대인이 입에 달고 사는 얘기들 아닙니까? 어지럼증 환자들에게 스트레스는 수면 장애를 유발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 스트레스로 유발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대뇌피질은 균형을 조절하는 신경 부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지럼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어지럼증이 악화되고 어지럽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만성적 스트레스는 전정편두통, 시민성 어지럼증, 메니에르병 등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는 말처럼 공허한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각자에 맞는 해소법을 찾으셔야 돼요.
가장 흔한 방법이 뭐를 폭식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방법 중에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몸을 움직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가볍게 움직이셔도 되고요. 또 이제 286페이지에 어지럼증의 대처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의 대처법은 환경과 상황에 맞게 해라.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증 대처법이 있고 이제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조용한 환경에서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약을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어지럼증을 잘 관찰하면서 동반 증상과 유발 증상을 세심히 관찰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구토가 나면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대처하면 되는 거고요. 운전 시 발생한 어지럼증 대처법에서도 뭐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또 이제 뭐 목욕탕에서 발생한 어지럼증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어폰과 어지럼증, 이거 정말 뭐 현대 얘들 많이 나이를 불문하고 많이들 끼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어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동영상도 보면서 이어폰 사용이 늘었습니다. 이어폰을 통한 소리 자극은 청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뇌림프 누공이나 앞반골이 관 피혈증, 메니에르병 등의 경우 큰 소리의 자극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외이도염이 생길 수 있고 청력도 저하될 수 있어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담배와 어지럼증 이런 건 담배를 끊으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8장에는 이제 뭔 얘기가 있냐면 의학적 치료로 균형을 회복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 얘기.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병원 사용 설명서에 갖고 또 아주 자세히 293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느 과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지럽다고 하는데 뭐 어느 과로 찾아갈지가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하는 어지럼증을 6가지로 분류를 해주셨어요. 되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저자께서. 첫 번째 이제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현운증. 두 번째 재발하는 어지럼증, 세 번째 지속되는 만성 어지럼증, 네 번째 심혈관 내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 이것들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어지럼증, 그다음 다섯 번째 악성 종양 환자에게 발생하는 어지럼증, 여섯 번째 정상적인 일상에서 지장을 주는 어지럼증. 여기에 해당된다면 그냥 병원을 빨리 가봐라라는 얘기세요. 어지럼증과 함께 사지의 감각이 이상하거나 운동기능 마비, 복시, 시야장애가 발생하거나 구음장애, 언어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반이 동반된다면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뇌질환, 염증성 뇌질환 등의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징후이므로 반드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정신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뭐 이런 건데. 이비인후과, 신경과, 내과, 정신과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뭐 하여간 뭐 이런 데는 잘 하고 찾아서 가셔야 될 거고 뭐 균형 재활 치료. 그러니까 많이 어지럽다면 이 책을 다른 책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지럼증 재활하는 운동들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상당히 내용들이 좋습니다. 책이. 또 이렇게 이제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들 연습하는 거 어지러울 때 뭐 이런 것도 친절히 또 다 소개해 주셨고요. 이석 정복술 또 얘기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석증이 왔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해갖고 찾을 수 있는 것들. 근데 병원 가서 하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또 어지럼증과 약에서 이제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31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지럼증 약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아놓으셨어요. 제목에. 고대 그리스에서 약을 뜻하는 단어 파르마코네는 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약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어지럼증은 질환이 아니고 증상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질환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이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해도 저 환자에게 그대로 처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환자에게 효과적인 약이 다른 환자에게는 어지럼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어지럼증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증적 약물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인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쭉 돼 있습니다. 또 수술적 치료 방법도 있고요. 어지럼증에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앞에서도 뭐 질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뇌질환, 신경질환, 뭐 심리적인 거 뭐 이런 쭉 분류를 했듯이 거기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약을 쓸지 아니면 어떤 재활치료를 할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렸던 거고, 만약에 가족이나 지인 중에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한번 일독을 해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날은 점점 차가워지고 이제는 뭐 보일러를 틀어서 그냥 찬물에 아침에 머리를 감거나 샤워하기에는 너무 선뜻한 기분이 드는 계절이 돌아와 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춥다는 소리를 입에 또 달고 살겠죠. 어쨌든 간 또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